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먼저 온 미래,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소재가 붙어 있고요. 지은이는 장강명입니다. 기자 출신의 작가인데요. 주로 SF 쪽에 대한 소설을 많이 썼네요. 이 책을 대표하는 글이 첫 페이지에 실려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둑을 컴퓨터에게 지게 될 때, 그때가 인류가 끝나는 날입니다.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는 날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일본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조치훈 구단,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기 11개월 전인 2015년 4월 25일에 이 책은 2016년 3월 10일 한국의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이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AI 프로그램 알파고에게 진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벌인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의 결과는 알파고의 4대1 승리였다. 사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거둔 승리는 인간이 알파고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거둔 승리가 되었다. 이 대국은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충격적이었다. 알파고는 그때까지 프로 기사들이 좋지 않은 수라고 여겼던 수, 사람이라면 절대 두지 않을 수를 거리낌 없이 뒀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 이후 인공지능은 세계 최정상급 프로 기사들과의 대국에서 모두 승리했다. 2018년이 되자 바둑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프로 기사들이 바둑 AI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훈련을 시작했다. 바둑 중계, 해설, 관전 문화, 교육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다. 2019년 말 이세돌 구단이 프로 바둑계에서 은퇴했다. 그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은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예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2022년 오픈 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공개했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챗 GPT의 월 이용자 수는 공개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고 2023년 5월에는 18억 명이 됐다. 챗 GPT는 시를 제법 썼고 에세이도 무난하게 썼다. 물론 소설도 쓸 수 있었다. 물론 문학은 바둑과 다르다. 하지만 소설 쓰는 인공지능은 타임머신이나 초가속 우주선이 아니다. 적어도 물리학적인 한계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인지도 모른다. 인간 소설가를 압도하는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 내일 갑자기 등장할지도 모른다.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 플롯도 대신 짜주고 인물 대사도 대신 써주고 배경모사도 대신 해주고 표현도 바꿔준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주인공의 눈동자 색이나 해피엔딩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때 인간 소설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타자기와 워드 프로세서를 받아들였듯이 소설 쓰는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작업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걸까? 그전까지 해온 방식을 버리고 아니면 나는 문학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게 예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 이런 전망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도 인간의 문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인간은 그걸 하면 된다. 2016년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 프로 기사들이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바둑, 인간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둑은 무엇이었나? 나는 바둑계의 미래가 먼저 왔다고 생각한다. 2016년부터 몇 년간 바둑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여러 업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일을 더 잘해내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하는 것. 그 인공지능이 싼 가격에 보급되는 것. 그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강요당하는 것. 인공지능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
당신이 알던 개념을 인공지능이 재정의하고 당신은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 인공지능은 타작이나 워드 프로세서와는 다르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두려워하는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터미네이터가 등장해 인간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것. 나는 그 두 가지 악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 역시 내 기준으로는 악몽이다. 많은 프로기사가 알파고를 창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곤란한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창의성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가? 기계도 창의적일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바둑을 둘 수 있다면 언젠가는 기계가 수학의 난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창의적인 예술 작품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바둑에서의 창의성, 수학에서의 창의성, 예술에서의 창의성은 각각 다른 것일까? 창의성은 대체 무엇인가? 원로 기사 정수연 구단은 알파고를 창의적이라고 평가한다.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인간 기사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거침없잖아요.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둔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동차가 사람보다 빨리 달리지만 육상에는 여전히 여러 달리기 종목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이 많이 있었다. 둘째, 많은 사람이 인간 다음은 신체 능력보다 사고 능력과 더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인간이라는 종의 장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셋째, 자동차가 사람이 달리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는다. 넷째, 사람이 자동차에게 달리는 법을 배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2018년이 되어 바둑 AI 프로그램이 보급되었다. 이러다 인공지능한테 바둑 배우겠네라는 농담이 현실이 됐다. AI 수법을 거부하는 것은 순위 하락을 의미했다. 안성문 바둑 전문 기자는 알파고의 등장 이전을 기원전에, 알파고 이후를 기원 후에 비유하기도 했다. 바둑 역사를 길게는 5,000년으로 보거든요. 그 5,000년 동안 바둑의 패러다임은 인간 중심이었는데 그게 끝난 거죠. 단순히 포석이 변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바둑을 대하는 방식, 바둑의 토양이나 문화 같은 게 송두리째 다 바뀌어 버렸어요. 알파고 이전까지 바둑을 도로 봤던 관점이라든가 입단 제도라든가 관전 문화, 프로 기사들의 삶, 아마추어 기사들의 삶 등등 바둑의 전 영역에 걸쳐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만약 소설을 사람처럼 잘 쓰는 인공지능 혹은 사람보다 더 잘 쓰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문학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리라고 나는 예상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같은 고민은 실제로 그 분야에서 쓸만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그 분야의 규칙 자체가 바뀌며 그때부터 해야 하는 고민은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된다. 어쨌든 경쟁은 다른 사람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덕분에 삶의 질이 더 높아질까? 최소한 덜 바빠지기라도 할까? IT 회사들의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어렵고 귀찮은 일을 모두 인공지능에게 맡긴 채 가족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을까? 아마 그들은 인공지능 활용법을 배우고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 격변의 시기에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도입된 이후 바둑계의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를 환영했다. 그들은 그 변화를 무척 긍정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했다. 민주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다. 나는 다른 업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한다. 인공지능 같은 강력한 신기술은 기존의 권력 관계를 뒤흔든다. 만약 그것이 기득권의 힘을 약화시키고
주변부에 있던 그룹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새로운 기술은 적어도 특정 집단으로부터는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인쇄술은 성서 해석을 독점하던 교회의 권력을 약화시켰고 지식인 집단의 규모와 힘을 키우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뉴스를 독점하던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인터넷 언론과 대한매체 종사자들, 블로거들은 그런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어떤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인공지능을 거부하는 일은 아마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일단 인공지능이 어떤 업계에 도입되면 그 업계 내부에서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학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업계 내부에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후의 갈등 구도는 더 이상 인공지능 대 인간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가 대 다른 인공지능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다른 많은 전문가 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9세대 전문가의 구도가 펼쳐진다. AI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는 이제 겨우 그 첫 충격파를 우리 세상에 보냈다. 증기기관이나 자동차가 일으킨 변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우리는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력이 고갈될 거라거나 소셜미디어로 인해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이 급증할 거라는 예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작 10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현상인데도 그랬다.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아니, 인공지능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그 뒤에 나올 다른 여러 미디어와 결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그 무언가는 사실상 우리가 살아야 하는 환경 그 자체일 것이다. AI 기술에 대한 2020년대 사람들의 거부감은 그다지 논리적이거나 일관성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해 업무 효율이 높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뉴스를 들으면 다들 환영한다. 그런데 같은 일을 화가나 영화 제작자가 하면 비판을 받는 식이다.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은 그저 도구일 뿐이며 사용 여부는 각자 선택하면 되고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나가면 된다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의 순진한 전망은 틀렸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고 뒤바뀐다. 나를 둘러싼 기술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그 영향을 받는다. 나는 한 세대 뒤면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인공지능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한 세대 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보다 2020년대의 대중이 인공지능에 보인 반응을 오히려 더 낯설게 여길 것이다. 2020년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토템 몇 가지는 그때는 이미 무너져 있을지도 모른다. 개인의 창의성이라든가 고유성, 혹은 다른 개념들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기묘하게 왜곡되거나 균열이 나 있을 것이다. 바둑계에서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둑 중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자 누가 몇 퍼센트 우세한지 정확하게 그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다.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 덕분에 바둑 중계가 나아졌다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덕분에 학습 기회도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바둑 중계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자 관전 문화도 바뀌었다. 알파고 이전에는 바둑 팬들이 존경심을 품고 초인류 기사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수를 바라봤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심오한 수라 믿으며 조금이라도 거기에 다가가고자 했다. 그런데 이제는 기사들이 둔 수를 AI 추천수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바둑 해설자들도 고수들인데 중계를 하다가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경영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최고 경영자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본다. 사업이나 경제, 회계 이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매번 인공지능의 제안을 충실히 따른다면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걸까? 내가 운전을 할 때 늘 내비게이션이 제안하는 경로를 따라간다면 나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걸까? 내비게이션의 명령을 받는 걸까? 헝가리 출신의 물리화학자인 마이클 폴라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구 분야를 과학 철학으로 바꿨다. 과학 철학자로서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암묵지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암묵지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익힌 지식이다.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상세하게 글로 적어봤자 그걸 읽고 두발 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휘바람 부는 법, 수영하는 법, 바둑 두는 법도 마찬가지다. 이때 매뉴얼로 정리한 글을 형식지 혹은 명치지라고 한다. 명료한 언어로만 이루어질 것 같은 과학 연구에서도 암묵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실력이 이 암묵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의 지식은 쉽게 복제되지 않고 희소성이 있다. 뛰어난 변호사, 뛰어난 경영인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뛰어난 임상의가 수술실에서 권위를 얻는 것은 그들이 지닌 암묵지 때문이다. 그런데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인간 전문가들보다 더 풍성하고 정확한 암묵지를 지니게 될지 모른다. 나는 AI 시대가 공허의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상상한다. 평범한 인간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치로부터 소외되는, 이제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일을 하면서도 적당한 급여를 받을 때 그 일에 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지 잘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사회는 거대한 죽음의 집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급여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재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재미보다 더 큰 개념인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가치가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가치의 훼손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확히 무엇이 훼손되는 건지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얘기해보자. 바둑 칼럼니스트인 손종수 시인은 인공지능 시대의 바둑, 방향과 전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승부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승부하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보여준다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바둑의 외연도 더 넓어진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바둑판 위의 승부뿐 아니라 그 안팎에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은 절대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바둑은 거기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냉정하지 못하죠. 가끔 속으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이기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뻐서 방심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승부에는 악영향을 주죠. 하지만 그런 감정이 없다면 바둑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둑 AI가 나왔어도 이 가치는 남아있어요. 인간의 바둑은 인간 기사들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바둑계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인공지능은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서사는 인물의 감정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희극이든 비극이든 주인공은 역경을 겪으며 그 역경을 겪는 동안 두려움, 불안, 좌절감 같은 감정들을 느낀다. 우리는 그런 감정에 빨려 들어가서 주인공을 우리와 동일시하며 그를 응원한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는 아주 훌륭한 서사의 재료이며 사실 이것이 오늘날 프로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다. 오늘날 많은 스포츠 팬은 그 스포츠 활동 자체를 직접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 선수들이 그 스포츠를 통해 만들어내는 서사를 즐기는 사람이다.
어떤 스포츠 종목은 대결 구도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경기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시합이 그대로 서사가 된다. 축구, 농구, 권투 같은 종목들이다. 같은 맥락으로 정수연 구단은 레전드 리그의 인기 비결을 이렇게 분석했다. 시니어 기사들은 실수가 잦아요. 정상급 기사들에 비하면 수준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완벽하게 두는 바둑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바둑을 좋아하는 거죠. 인간 기사들이 만들어내는 서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라면 인간의 바둑은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중심에 모으고 불필요한 요소는 줄이거나 빼는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거기서 탁월함이라는 가치는 결코 중심 요소가 아니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그러면 바둑이건 문학이건 참여하는 개인이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탁월함이 아니라 스토리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라. 알파고로 인간 기사들을 모두 초라한 존재로 만들었던 구글이 내세운 비공식 슬로건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식 슬로건, 옳은 일을 하라. 나는 구글의 이 슬로건이 농담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구글을 비롯한 애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이들은 현대의 신이다. 이들 빅테크 기업은 21세기 이전의 어떤 기업과도 다르다. 이들 빅테크 기업은 우리가 알던 개념을 바꾸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의 개념이 된다. 지금 어느 누가 그 현대의 신들을 견제하고 있나? 시장 영역에서 구글을 견제하는 주체는 없는 것 같다. 실리콘밸리 안팎의 몇몇 인사는 오늘날 거대 기업이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고 거기에 도취된 것 같다. 그래서 진지하게 동시에 우스꽝스럽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경우를 대비해 다행성 문명을 건설하고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한 것일까? 현재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기후위기 수준이 아니라 지구 바깥의 장소에 우주 식민지를 건설해야 할 정도로 인류 절멸 가능성이 뭐가 있나? 그런 지구적 재앙이 올 때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거주지로 옮기는 것은 현명하고 바람직한 전략일까? 먼 미래에 지구적 재앙을 앞둔 인류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이름을 가진 아프리카의 열대성 질병 환자와 가족을 돕는 게 더 옳은 일 아닐까? 지구의 재앙을 앞둔 먼 미래의 인류는 우리가 모르는 머스크도 상상 못하는 발전한 기술로 그 재앙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26년 6월 스페이스 X를 주식 상장을 함으로써 이 말을 실현에 옮길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쳤죠. 이런 활동을 통해 머스크는 하나의 개념이 된다. 스티브 잡스가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머스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된다. 잡스라는 아이콘이 애플의 그저 그런 기기들에게까지 아우라를 부여한 것처럼 머스크라는 아이콘은 테슬라의 전기차를 더 섹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애플과 테슬라는 팬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 애플이나 테슬라가 예언자나 신이라면 그 예언 내용이나 신학은 참으로 얄팍하고 조잡하다. 하지만 신이 아니라 신앙이 힘을 발휘한다. 이것은 옳은가? 머스크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웅장한 비전을 말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이야기해보자.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어떨까? 커즈와일은 유전학, 나노기술, 그리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포함한 로봇 공학의 혁명이 꼬리를 물고 중첩되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다. 기술과 인간 지능이 융합하면서 우리의 지능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높아질 것이며 우리 인격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아니 그쯤 되면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술이 어떤 의미일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일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커즈와일의 상상이 실현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은 엄청나게 많이 파괴될 것이다. 그에 대한 커즈와일의 답변은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데,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괜찮아. 초인간에게 지금의 일자리는 필요 없어. 그의 책 특이점이 온다는 미지의 기술을 도입하는 일에 따라야 할 검증과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책이다. 대신 무지막지한 낙관론을 펼쳐 보이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가 생물학적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이해하고 죽음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만큼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의 그런 서술을 읽으며 커즈와일이 운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기술을 지녀도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도 만약 트랜스휴먼이 미래를 지배한다면, 그래서 그의 계획이 언제나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그도 그 사실을 안다면 그에게 그 미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테고, 그 일이 그렇게 실현됐을 때 자신이 어떤 기분일지도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면 트랜스휴먼에게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왜 계속 살아가야 할까? 미래가 아무런 새로운 의미를 주지 않는데 왜 살아서 미래를 맞아야 할까? 어떤 고통은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얼룩이 아니다. 그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삶은 순백이 아니다. 순백이어서도 안 된다. 이 점을 커즈와일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식의 조언이 더 적절하게 들린다. 어디에서나 외로움을 맞닥뜨리는 이에게,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르고 서비스 범위가 더 넓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아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은 외로움을 통해 성장하고 건강해진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지닌 사람은 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다. 우리는 그 힘을 배워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좋은 삶을 가로막는 다른 정신건강 상태들을 생각해보자. 토마스 아 캠피스가 살았던 15세기 중세인들과 우리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 불안함에 대해 생각해보자. 캠피스가 1471년 세상을 떠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안전 관련 기술이 등장했는가. 그런데 항생제와 안전벨트와 내진 설계와 노령연금과 CCTV와 방화벽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우리는 중세인보다 어릴 때보다 불안함에 덜 시달리는가? 우울함에 대해 생각해보자. 공허함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대인이 누리는 기술들은 좋은 삶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아무래도 우리는 좋은 삶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가치 없는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 분명 좋은 삶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재미없는 삶보다는 재미있는 삶이 좋은 삶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가 뭔지, 재미라는 게 뭔지 잘 모른다. 실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도 실현을 당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일까?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 역시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얼룩이 아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고통이 있는 삶이 더 좋은 삶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과격하고 유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게 된다. 나는 가치가 기술을 이끌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을 겪고 있다. 기술이 가치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헛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물질세계뿐 아니라 정신세계 깊은 곳까지 힘을 미치는 강력한 권력이다. 기술이 정신세계의 개념들을 바꾸고 사회의 주요한 정신적 가치들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는 일은 결코 21세기 빅테크 기업과 함께 발생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주유소를, 누군가는 도로교통법을, 누군가는 자동차 보험을, 누군가는 카스테레오와 자동차 데이트를 만들었다. 그들 모두가 거대한 테크 기업 한 곳에 소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자동차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이 자동차 문명이라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가 일으키는 폐해를 기껏해야 탄소 배출 정도라고 파악한다. 부모와 자식이 낮 동안에 떨어져 지내는 것, 부모가 어떻게 일하는지 자식이 모르는 상황이 자동차 때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전기 자동차가 현재 자동차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기술이라고 오해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음 시대에 탈 것이 전기차가 아니라 자전거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금의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넓게 깔고 자전거 수리점을 현재의 주유소처럼 곳곳에 설치하고 자전거 데이트를 섹시한 일로 만들고 도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런 기술이 더 적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치가 기술을 이끈다는 말이 뜻하는 바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하지 못하는 일.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1936년 영국의 진보 단체이자 독서 모임이기도 했던 좌파 북클럽이 한 젊은 작가에게 글을 청탁한다. 작가의 이름은 에릭 아서 블레어였고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오웰이 좌파 북클럽에 넘긴 원고는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된다. 그 책에서 기술에 관한 고찰 몇 가지를 발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노예인 기계가 인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니 어쩌니 하는 끈적끈적하고 현혹 좋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우리가 인간의 자질로 참여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재앙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맞서는 과정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그런데 기계적 진보의 경향은 재앙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 고려해볼 문제는 기계가 압도함에 따라 손상되지 않을 인간 활동이 과연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 세상을 기계화할 수 있는 한껏 기계화해봐라. 그러면 사방 어디에도 당신이 일할 기회, 곧 살 기회를 박탈할 모종의 기계가 있을 것이다. 오웰은 또 다음과 같이도 썼다. 우리는 기계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진보는 지속되어야 하고 지식은 절대로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에 감염되어 있다. 우리는 말로는 기계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기계를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의 발달을 제어하려는 시도는 지식에 대한 공격이며 곧 일종의 불경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기계가 인간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해 논하면서 오웰은 여러 SF를 예로 들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카펠 차페크의 RUR, H.G. 웰스의 신같은 인간, 꿈, 잠에서 깨어보니 우주와 시간 이야기, 세뮤얼 버틀러의 에레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섬 라퓨토가 나오는 걸리버 여행기의 제3부까지. 오웰이 기술 발전과 관련해 걱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올더스 헉슬리가 발표한 멋진 신세계가 그린 디스토피아의 모습. 두 번째로 걱정한 가능성은 기술이 거대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오웰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은 결국 모종의 집단 생산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 결과 한 국가 차원이 아닌 전체주의 세계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비전이 실현된 사회는 정치, 군사, 교육에 관한 모든 권력이 소수의 지배 계급과 그 하수인들의 손에 넘어간 사회일 것이다. 그의 책 1984는 이 두 가지 우려가 모두 담겨 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데 1984의 배경이 되는 가상국가 오세아니아에서 국민의 절대 다수는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그다지 감시를 받지도 않고 맥주와 포르노 소설도 보급받는다. 즉 적어도 말초적인 욕구들을 잘 해결하고 있기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품지 않는다.
이 책은 정치, 군사, 교육에 관한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소수 계급과 그 하수인들의 삶을 주로 다룬다. 그들의 사상은 파시즘이 목표로 삼는 사회로 개인성이 말살된 곳이다. 1984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즐길 거리를 쏟아부어 사람들을 통제한다.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했다. 이 책은 오웰이 아니라 헉슬리가 옳았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오웰이 1984에서 온 정성을 기울여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권력과 감시 기술의 결합이었다. 감시하는 자는 권력을 쥐고 감시당하는 자는 억압당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오웰이 1984에서 통찰력 있게 간파했듯이 권력의 목적은 권력 그 자체다. 권력은 더 큰 권력을 탐한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건 독재 국가건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건 독재 국가의 정부건 국민을 감시하고 싶어한다. 과학기술은 감시하는 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줄 수 있게 됐다. CCTV 시스템은 크기와 구조의 제약이 없는 파놉티콘을 가능하게 해준다. CCTV 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빅브라더라는 개념과 1984는 가장 큰 무기였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사회의 치안과 방범 수준이 양호하기를 바랄 것이다. 방역도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권력은 늘 권력을 욕망하며 많은 수사기관이 자신도 모르는 새 비밀 경찰을 지향한다. 그리고 많은 정권이 수사기관에서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의 유혹 앞에 버티지 못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흑인 대통령이 집권 중이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NS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신나게 미국인과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사생활 정보를 감시하고 수집했다. 그것은 모든 수사기관의 본성이며 1984는 그런 본성을 비판하는 강력한 개념을 창조했다. 우리도 오웰처럼 어떤 악몽들은 막고 싶다. 가치가 기술을 이끌지 못하고 기술이 가치를 앞설 때 실현될 악몽들. 우리는 기술에 대한 가치의 통제를 주장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파고와 챗 GPT의 충격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과학 기술을 통제한다 라는 짧은 문장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거대한 과제에는 현재 전문가가 없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깊이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적 관리 체제의 주체는 한 나라 이상이어야 한다. 글로벌 공적 관리 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과학기술이 국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이고 현대의 국민 국가들은 경쟁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시급하지 않은 기술 개발에 과도하게 자원이 투입된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가치의 근원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인문학이 필요하다. 인간성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 달라고 기술자에게 주문할 수는 없다. 인간적인 과학기술을 만드는 것이 과학기술인의 임무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적인 과학기술을 규정할 권리를 과학기술인에게 넘기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술이 가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 가치의 근원에 대한 문제,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근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대의 사상가를 기다린다. 똑똑한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몰려가지 말고 이 문제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아직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 좋은 상상을 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렇게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투스 마지막 구절을 조금 변형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선장이다. 아직까지는. 이 책은 2025년에 초판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의 변화가 너무 무쌍해서 한참 오래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다시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다가온 미래가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 대처를 늦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른 날보다 녹음이 길어졌네요. 먼저 온 미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